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2명입니다. 둘 다 해외 유입 사례고 지역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 국립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어제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와 골프 등 스포츠도 순차적으로 무관중 개막합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여는 문화예술 분야 국립시설은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모두 24개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 휴관 냈던 곳들이 오늘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인원을 조정하고 사전 예약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관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5개 국립공연시설의 기획공연들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국립극단과 발레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들의 연기됐던 공연들도 다시 열립니다. 모든 시설의 방역관리자가 지정되고 이용자의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좌석은 지그재그 방식으로 한 칸 뛰어앉게 됩니다. 프로스포츠 등 주요 체육 행사도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어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오는 8일에는 프로축구, 14일에는 프로여자골프가 무관중 경기로 개막합니다. 정부는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 행사는 등교 수업 일정과 연계해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일선 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 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 늘어 1,8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명 모두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에선 사흘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18명으로 10명대에 진입한 이후 19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미국의 각 주들이 경제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초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0.5% 상승해 24.5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14% 넘게 올라 3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 해제와 미국 내 경제 재개 확산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어제 6개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Just wow. It's been great to see people just really happy to just 봉쇄 완화에 비교적 신중했던 캘리포니아주 등 40개 주도 곧 제한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뉴욕주도 코로나19 사태로 취한 각종 제한 조치를 푸는 7개 정상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수요가 다시 시작돼 유가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거의 3만 명에 육박해 이탈리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유럽 내 최다입니다. 파리에서 양민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달 가까이 폐쇄됐던 로마의 공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단계적 봉쇄 완화 조치가 시작되면서 외출과 산책이 허용된 겁니다. Noi abbiamo le mascherine nel caso in cui ci si debba insomma un pochettino avvicinare alle persone, entrare in qualche negozio. Stiamo attenti, tocchiamo il meno possibile, però almeno stiamo un po' all'aperto, respiriamo un po' d'aria. 반면 영국은 하루 새 사망자가 약 690명 늘어 모두 29,4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사망 피해가 가장 컸던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전 세계에선 미국 다음으로 누적 사망자가 많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 사례만 발표하는 영국 보건부와 달리 통계청은 의심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해 3천여 명 더 많은 숫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 최대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엄청난 비극이라면서도 각국의 집계 방식이 다르다며 해명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parison works unless you'll reliably know that all countries are measuring in the same way. And it also depends on how good, frankly, countries are in gathering their statistics.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선 요양원 사망자가 빠져 있고 프랑스도 집에서 숨질 경우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탈리아보다 영국 전체 인구가 더 많고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이 발생한 반면 거주 인구가 비슷한 런던에선 5분의 1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계적 대유행 국면이 지나 정확한 사망 집계가 나오기까진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보건부가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사망한 확진 환자들을 누적 통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며 정확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곧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코로나19 현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전 10시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현황 먼저 짚어보죠. 네, 먼저 간단히 짚어보면 어저께 신규 확진자가 2명 늘어서 네. 국내 확진자는 1,806명입니다.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어저께 한 분 돌아가셔서 255명입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인 사람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요. 지금 1,218명이 국내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왕쾌대 격리 해제된 분도 거의 이제 10,000명에 육박하는데요. 9,333명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검사 받은 분은 64만 명이 넘습니다. 신규 확진자 2명 모두 해외 유입 추정 사례인데요. 2명 모두 검역에서 확진이 됐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사람은 어제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내 발생은 3일 연속 0명이긴 하지만 지금 용인시에서 또 확진자 1명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예. 내일이면 또 지역 발생 숫자는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명률을 살펴보면 80대에서는 치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5%입니다. 80대 어르신 4분 중 1분은 결국 코로나19에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70대에서는 10.85%고 60대에서는 2.6%입니다. 전체적인 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지금 현재 2.36%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에서 오늘 오전에 지역 감염 사례가 1명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렇다면은 내일쯤이면 지역 발생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역 감염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역 감염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역시 가장 큰 불안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계속 어떤 지역에서 확진자가 없다가 갑자기 뭐 해외 유입 사례도 아닌데 지역사회에서 갑자기 발열이 나는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네. 이런 것들은 결국 감염이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로 집계가 될 텐데요. 예. 물론 역학조사를 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전염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네. 그 지역사회에 계속 어떤 코로나19에 걸린 감염된 사람이 그 지역사회를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실제로 그 방역 당국이 이것에 대한 통계를 갖다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갖다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얼마나 됩니까? 네,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8건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대구가 4건, 그리고 경북이 1건, 그리고 경기 2건, 그리고 서울에서 신고된 1건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건 방역망 밖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방역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구, 경북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그제 현장 조사를 위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 방역관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갖다가 현지에 급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물론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셔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네. 또 어제 보셨겠지만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정규 시즌을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 경기가 미국에도 이제 중계되는 등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프로축구도 오는 8일 개막을 앞두고 있고 또 학교도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방역 하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정세균 총리도 오늘 오전에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우리 사회가 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방역 지침들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키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다 물거품이 된다, 소용이 없다라고 네. 얘기도 했고요. 예. 실제로 오늘 방역 당국이 강조했던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지금 안정세에 우리나라가 일찍 지금 들어간 이 상황이 앞으로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지금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대구 신천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의료 공백 없이 당시 대구의 신천지에 갑자기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의료 어떤 병실이 부족하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지금 준비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정 총리는 이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의료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장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6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104명이었습니다. 이 중 전체 확진자의 86.4%인 9,333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현재는 1,218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보고된 확진자는 2명이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 2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으며 국내 지역사회 발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유입 국가는 모두 쿠웨이트에서 2명이 입국되었고 모두 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지난 4일간 총 6명이 쿠웨이트발 입국자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는 쿠웨이트발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쿠웨이트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쿠웨이트 현지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 관리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85명, 75.9%이며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1명이었습니다. 점차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된 경우가 5명, 전체 4.5%이고 지역의 집단 발병과 연관된 사례가 4명이었으며 선행 확진자하고 접촉한 접촉자 중에 10명이 보고되었으며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7명, 6.3%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과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그리고 2팔 간격의 건강한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매일 2번 이상의 환기와 주기적인 소독, 그리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어르신과 고위험군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만성질환에 대한 약물 복용을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또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외출할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특히 밀집되고 밀폐된 장소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 및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하기 등의 행동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을 방문하거나 만나는 것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방역을 위해서 각 공동체는 함께 노력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공동체별로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만들고 준수하고 방역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역 지침이 실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또 종사자들은 방역 관리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등의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뤄지는 연휴 동안에 여행과 모임 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외출, 출근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며 휴식해 주시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나 1339로 문의하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선별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에 이러한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해외 유입 사례 2명만 보고되고 최근 3일간은 지역사회 감염 보고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에 2, 3월의 급격한 유행은 통제 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어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단기간 종식이 어렵고 유행과 완화를 이어가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목표는 백신 등 근본적인 종식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유행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이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각지대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증 환자들에서 조용한 전파로 이어지다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 노출되면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강력한 사회 봉쇄나 경제적인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 지자체와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5월 연휴를 마치고 오늘 일상으로 복귀하셨을 텐데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감염 예방 생활 수칙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연휴 이후에 환자 감시와 또 환자 대응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기자와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역시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생활 방역을 특히 강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가 결코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뜻도 아니며 그리고 이게 완화해도 좋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는 앞으로 유행과 그리고 확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가 한번 유행했다가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안정세를 회복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에 있어서도 세계를 좀 선도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해가고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배워가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자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보고서 따라서 배울 만한 그런 선도 사례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우리한테는 힘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10,000명대 이 확진자가 안정세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0명으로 유지되면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를 해주신 것과 그리고 네. 의료진의 헌신과 그리고 정부가 모두가 3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같이 이뤄낸 아주 큰 성과입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생활 속 거리두기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부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담아 듣고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끝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그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2명은 전부 해외 유입 사례인데 2명 다 쿠웨이트에서 들어왔다 그래요. 네, 검역에서 확진된 2분이 쿠웨이트에서 오신 분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4일간 6명이 쿠웨이트에서 오신 분들 중에 확진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쿠웨이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사실 쿠웨이트에 근로자를 파견한 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지금 쿠웨이트 현지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인다면서 현지 근로자 감염 관리에 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확진자와 동일한 사업장 근무 입국자는 검역 시에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쿠웨이트 상황을 보면 누적 발생 환자가 5,804명이고요. 누적 사망자는 40명인데 예. 실제로 국내 최근 4일간 6명이 쿠웨이트에서 들어오신 분으로부터 확진됐다는 건 실제로 쿠웨이트 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좀 만연하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실제로 세계 통계를 보면 통계 신뢰도가 낮은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쿠웨이트에 계신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여야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고 통합당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경선을 하루 앞두고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이 많은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주당 당선인 163명 중 40%에 해당하는 68명이 초선으로 이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조연설에서 김태년 후보는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열린우리당 시절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후보는 당정청 협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로 개혁해 의회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후보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기재위원장 이력을 거론하며 야당과의 신뢰관계를 통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틀 뒤 치러지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오늘 오전 출마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의 재건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사표를 던졌지만 부덕의 소치로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현재까지 5선의 주호영, 4선의 이명수 의원과 4선의 권영세 당선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모레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와 합동 토론 뒤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다음 주라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무슨 개헌 논의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회했던 미 상원이 이번 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를 대상으로 한 상원 청문회에서
래클리프 지명자가 북한 핵 능력과 운반 시스템 개발을 주시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채룡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당수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된 상원 인준청문회.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 지명된 래클리프 지명자는 미국이 현재 당면한 주요 위협을 7가지로 특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5G를 토대로 한 기밀 유출 가능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중국 정부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등을 차례로 나열한 뒤 이란에 앞서 6번째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ts continue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짧은 언급이지만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물론 지상 발사와 수중 발사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운송 수단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각 정보기관들이 생산한 모든 정보를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선 북한이 정권 보호와 국제사회 입지 강화를 위해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 북한 분석 매체는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 새로 건설된 시설이 기존 미사일 발사 시설 등과 유사점이 있다며 미사일 지원 시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교착 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여전히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다시 한번 마주 앉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네퍼 차관보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까지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유연성을 기대한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벌써 서울은 25.9도까지 올랐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주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동해 18도 등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인 토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가시거리도 20km가량 깨끗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의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